우리나라의 대통령 경호 조직은 이승만 정부 시절 청와대의 전신인 경무대에 경찰서를 설치하면서 시작됩니다. 경무대의 경찰서장이 곧 대통령 경호 책임자였던 셈이었죠. 당시 경무대 경찰서장은 곽영주 서장으로 그는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고 부정선거를 진두지휘합니다. 그러다 곽영주는 고려대생 습격 사건으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죠. 그리고 대통령 경호실이 처음 생긴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입니다. 5.16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대통령은 1963년 12월 17일 대통령 경호실을 창설합니다. 경호실은 대통령의 신변을 책임지는 자리로서 대통령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신복을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후 경호실장은 대통령을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대통령과 접촉할 시간이 많았고 사사로이 권력을 휘두르며 많은 흑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유명한 경호실장으로는 박종규와 차지철이 있는데 사실 이들보다 먼저 경호실장에 오른 초대실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박정희의 신복으로 불린 홍종철 초대 경호실장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홍종철은 1924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나 해방 이후 서울대 상대를 졸업하고 육사에 진학하였습니다. 그는 육사 8기로, 동기로는 김종필과 김형욱 등이 있었고 홍종철은 박정희가 가장 신임하는 육사 후배였습니다. 그리고 1961년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 때 육군단 작전 참모로 참여하며 박정희의 큰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이후 박정희가 제5대 대통령에 취임하며 제3공화국이 발족되었고 같은 해 대통령 경호실이 창설됩니다. 이때 초대 경호실장은 박종규가 아닌 홍종철 최고위원이 임명됩니다. 당시 박종규는 경호실 차장으로 박종규는 자신의 자리에 불만이 많았고 이 때문에 홍종철과 박종규는 사사건건 마찰하기 시작했죠. 결국 6개월 뒤 홍종철은 문교부 차관으로 가게 되었고 박종규는 홍종철의 뒤를 이어 2대 경호실장에 올랐습니다. 이후 홍종철은 공보부 장관에 올랐는데 그는 정부의 홍보 업무와 언론 관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여러가지 에피소드를 남겼습니다. 홍 장관이 장관 취임 인사차 기사들과 만났을 때의 일화입니다. 이 자리는 각 언론사에서 2~3명씩 참석했고 신문사 외에 방송사와 통신사도 있었습니다. 홍 장관은 신문사 기자들과 일일이 첫인사를 나눴고 이후 통신사 기자의 차례가 되어 장관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인사를 받은 홍 장관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면서 통신사 기자가 왜 여기에 나오냐고 물었습니다. 이어서 홍 장관은 이렇게 말하며 모두들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죠. 통신사라고 했나? 우리 집 전화가 고장났는데 고쳐달라. 이는 통신사 기자를 전기통신회사의 기술자로 착각해 일어난 해프닝이었죠. 참고로 통신사는 하나의 에이전시로서 매체가 없이 뉴스만을 생산하는 곳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연합뉴스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통신사는 매체가 없이 뉴스를 생산해서 팔게 되는데 각 언론사는 연간 계약금을 내고 이들로부터 기사와 사진을 제공받아 뉴스를 보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종철 장관은 독특한 행동과 평안북도 사투리로 많은 에피소드를 남겼습니다. 평안북도 출신인 홍종철은 매우 억센 평안도 사투리를 구사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공보부 장관인 홍종철은 기자들과 만나는 일이 많았고 어느 날은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계속됩니다. 이에 홍 장관은 살화주를 연발했는데 살화주는 살려달라는 의미의 평안북도 사투리였죠. 문화공보부 장관 시절에는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특종을 잡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라우, 그거 어디서 취재했네. 제발 나 좀 살카주. 이뿐 아니라 각 언론사 사장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살화주를 자주 사용하면서 살화주 장관은 홍 장관의 애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일본의 고위사절단이 방한하자 홍종철 장관이 그들을 접대했습니다. 애주가였던 홍종철은 큰 양푼에 정종 한 병을 가득 따라 원샷한 다음 일본 사절단에게 한 잔씩 돌렸습니다. 그러자 30분도 지나지 않아 일본인의 3분의 2가 피신하거나 제발 살려달라며 항복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종철 장관은 다혈질 성격으로 기자들과 충돌이 잦았습니다.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기자들에게는 똑바로 하라고 외치는가 하며 총리실과 공보부에 부정적인 기사를 쓰려고 하면 이렇게 말했었죠. 그게 기사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이처럼 야단을 맞은 기자들이 왜 못 쓰는가, 언론 자유가 있지 않은가라고 반박하면 뭐야 하면서 이내 흥분하며 싸울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1967년 박정희와 윤보선이 붙은 6대 대선을 몇 개월 앞둔 어느 날 홍종철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방을 둘러보니 박 대통령의 재선은 이미 기정사실화됐더라.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라. 한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해도 정말 화를 내지 않을 것인가라고 묻자 홍 장관은 나는 한번 약속하면 지킨다. 걱정 말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기자는 용기를 얻어 이렇게 말했었죠. 이번 대선은 민심이 등을 돌려 여당의 패배는 불을 보듯 뻔하다. 현 내각은 언제부터 야당에게 정권 인계 작업을 본격화할 것인가. 한순간 침묵이 흘렀고 홍 장관의 표정은 울그락불그락해졌고 곧 이어 홍 장관이 소리칩니다. 이 두 손가락으로 내 놈 새끼의 눈을 파버리겠다. 곧 폭발할 듯한 그의 흥분에 기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 뒷걸음쳤고 기자들은 침묵한 채 숨소리조차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여담으로 6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홍종철의 장담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100만 표 이상으로 윤보선을 누르고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홍 장관과 기자들과의 충돌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은 홍 장관의 소속 부하의 부정혐의 관련하여 기자들이 검찰 기소 여부를 묻기 위해 홍 장관을 찾아가면서 발생합니다. 기자들이 어떤 부정사건인가라고 묻자 홍 장관은 이렇게 답합니다. 금시초문이며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 부정이라면 써라. 자네들이 언제 내 허락을 받고 기사를 썼는가? 그러자 기자들은 이렇게 말하며 장관을 압박합니다. 부하 직원의 부정을 보고하지 않은 실무자도 잘못을 보고받지 못한 장관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자 홍 장관은 폭발합니다. 홀의 자식, 내가 뭐시길래 그런 말을 하는가? 내가 장관을 취조하는 거냐? 기사를 쓰던지 플래카드를 들고 나를 규탄하던지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도 겁나는 것 없다. 기자들이 근본 자세가 대먹지 않았다. 이에 기자들은 장관이면 다냐라고 받아치고 장관의 폭언 사실을 일제히 기사화하려 하면서 사건은 커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한국기자협회는 이정석 보도국장을 단장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진상조사에 나섭니다. 20일간의 대치 상태는 홍 장관이 기자실에 나타나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며 마무리됩니다. 흥분 끝에 뱉은 욕 한마디가 이렇듯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줄 몰랐다. 언론계 전체가 내게 집중 포화를 퍼부었으니 언론 장관의 생명은 여기서 끊어진 것이다. 평소 반말은 기자들을 친동생이나 자식같이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홍 장관은 다혈질이긴 해도 순박한 면도 많았습니다. 언론 보도로 꼼짝없이 궁지에 몰릴 때면 기자실로 달려가 저자세를 취하며 이렇게 말했었죠. 이봐, 그거 어디서 취재했어? 날 좀 살려주라우. 그거 그만 쓰고 살카 죽으래. 홍종철은 1969년에는 문교부 장관에 올랐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홍종철은 다혈질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솔직 담백한 성격의 인간성을 중시하여 주변에 따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1969년 3월 서울 성동구 세곡동의 대왕국민학교 그 문 앞은 어른들의 고성과 어린이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미가마가 대왕국민학교에 입학하자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등교를 막느라 벌어진 소란이었죠. 미가마란 한센병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한센병에 걸리지 않은 나이를 말합니다. 당시 미가마들이 학령기가 되어 인근 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면 항상 지역사회에 극렬한 반대가 있었죠. 대왕국민학교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었고 아이들의 등교 거부는 그해 4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이어지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게 됩니다. 이에 홍종철 문교부 장관은 전염 위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딸을 대왕국민학교에 전학시킵니다. 조선일보는 1969년 5월 15일 우리 아이도 대왕교에 보내겠어요 라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홍종철의 딸 사진까지 실었었죠. 이처럼 당시 미가마는 환자와 같은 취급을 받으며 억울하게 살고 있었는데 홍종철 장관이 직접 나서 이들을 대변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 10월 14일 충청남도 아산군 모산역 근처에서 서울경서 중학교 학생들을 태운 수학여행버스가 기차 건널목을 건너려다 이곳을 통과하려던 기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모산 수학여행 참사로 기억된 이 사고로 46명이 사망하고 말았죠. 대형 사고를 부른 것은 안전시설이 부족한 철도 시절과 운전 부주의였습니다. 당시 철도 건널목은 차단기도 없이 경보기만 설치돼 방치되어 있었고 운전기사는 집중력이 흐트러져 경보기 신호를 무시하고 건넌 것이 화근이 되었죠. 심지어 안전지도를 담당해야 할 책임교사는 단 한 명도 타지 않았고 승차 인원은 정원을 훌쩍 넘겼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문교부 장관이던 홍종철은 사망한 중학생들의 부모들 앞에서 이놈의 부덕한 소치라며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과거 고등학교 사진을 보면 남자 학생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소총을 일사불란하게 휘두르고 여자 학생들은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련 수업은 홍 장관이 문교부 장관이던 1969년 전국의 고교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도입한 과목입니다. 이는 홍 장관이 추진한 일은 아니었고 이전 해인 1968년 북한의 특수부대원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한 이른바 김신조 사건이 터지면서 신설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위기감을 느낀 박정희 정권은 북한의 전쟁 도발을 대비하고 투철한 안보의식을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향토의 비군을 창설하고 고등학교와 대학의 교련 과목을 도입한 것이었죠. 그 밖에 홍종철이 문교부 장관 시절 시행된 정책으로는 교과서 한글판 제작이 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한글 단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말은 우리 글자인 한글로 적는 것이 좋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한자를 혼용한 서류는 받지 않고 교과서도 한글로 만드는 정책을 시행하며 이를 반대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이 제정 반포된 지 500년이 넘는데도 아직도 핑계를 붙여 한글 전용을 반대하고 있다. 실천을 주저하는 것은 한글을 언문이라 하고 한자를 진설하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이며 한문을 모르는 대다수 국민을 문화로부터 멀리하게 하려는 행위이다. 중앙일보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보도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행정입법사법 3부의 모든 문서뿐만 아니라 민원서류도 한글을 전용케 하고 학교 교과서에서 한자를 없애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뿐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은 탑골공원을 정비하면서 그 정문에 3일문이라고 한글로 현판을 달았고 광화문 현판을 광화문이라고 한글로 써서 달았습니다. 당시 온통 한자 현판이던 것을 봤을 때 이렇게 한글로 단 것은 그야말로 혁명과도 같았죠. 그리고 대통령 부인 유경수 여사는 한글 이름 뽑기 행사를 하는 서울대 국어운동학생회에 해마다 격려금을 보내주어 한글 이름 운동을 도왔습니다. 이는 대통령 부부가 한글을 살려서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1970년 12월 박정희 대통령은 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대통령 특별보좌관, 이른바 특보라는 직책을 신설합니다. 이는 미국 백악관의 특보제도를 본뜻 것이었죠. 그중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단속하는 사정담당 특별보좌관으로 홍종철이 임명됩니다. 대통령이 홍종철을 사정담당으로 임명한 이유는 당시 홍종철은 청렴결백하기로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5.16 쿠데타 당시 살던 안암동의 옛날 집에서 10년이 넘게 살고 있었을 정도로 재물에 욕심이 없었습니다. 당시 그의 주위에 있던 실세들이 부정부패를 통해 천문학적인 돈을 빼돌린 것을 생각해보면 그가 얼마나 청렴결백한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홍종철을 이용해서 당시 악명이 높았던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자 했죠. 홍종철은 이에 보답하여 고위층의 병역비리, 국유지 부정 불화 사건 등 각종 비리 사건을 파헤치고 도려냈습니다. 간혹 홍종철의 사정비서실에서 처리한 일이 타기관에서 한 것처럼 보도되어 직원들이 불평을 하게 되면 공로는 어디로 돌아가든 국가를 위해 좋은 일이면 그뿐 아니냐며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홍종철에 이어 2대 경호실장에 오른 박종규는 부정부패로 엄청난 재산을 모았다는 소문이 파다했으며 박정희 정권 부패의 상징으로 거론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당시 고려대에는 부정부패의 원흉, 이후락과 박종규를 처단하라는 대자보가 붙기도 했죠. 이처럼 박종규는 당시 2인자로 불리며 막강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는데 홍종철은 이를 상관하지 않고 조사하기로 결심합니다. 곧 이어 박종규 경호실장의 비리를 조사하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종규는 홍종철을 불러 언쟁을 벌였고 급기야 박 실장의 권총이 발사되면서 홍종철은 발등 부위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홍종철이 박종규의 비리를 조사한 이유는 유경수 여사의 부탁이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평소 유경수 여사가 박종규 실장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박종규를 제거하기 위해 꾸민 일이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홍종철은 특별보좌관으로 발탁되면서 청탁의 기회조차 없애기 위해 평소 좋아하던 골프를 그만두고 혼자 즐길 수 있는 낚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고기를 잡는 것보다는 경무에서 머리를 식히기 위해 가끔 시간을 내어 낚시를 즐기곤 했죠. 그리고 1974년 6월 9일 이날은 홍종철 혼자 낚시를 하러 가지 않고 평소 바빠 챙겨주기 힘들었던 아들 2명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경기도 양주군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팔당댐 수문이 열리면서 방류된 강물에 낚시 배가 뒤집혔고 둘째 아들이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이에 홍종철은 아들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고 가까스로 아들은 구했지만 자신은 힘이 빠져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첫째 아들은 사고가 있기 얼마 전 학교에 일이 생겨 서울로 올라가 사고를 피했다고 합니다. 홍종철은 가족으로는 부인과 이남 사녀를 남겼다고 하며 박정희 대통령뿐 아니라 정권의 실세들 모두 홍종철 장관을 위해 애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종철 장관이 초대실장에 오른 대통령 경호실 관련하여 박정희 대통령 이후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도 경호실은 권력의 상징으로 불렸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 시절 경호실장을 역임한 정동호, 장세동, 이현우 등 모두 하나의 출신이었죠. 그러다 전두환과 노태우의 군부 정권의 종식과 함께 경호실의 위상은 달라졌습니다. 김영삼의 문민정부는 경호실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경호실장의 직급이 장관급이었던 것을 차관급으로 격하시켰고, 경호실장이 대통령을 면담하기 위해서는 의전비서관의 허락을 받은 후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경호실을 경호처로 축소시키고 대통령 비서실 산하로 편입시켰죠. 그러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세월을 다시 거슬러 경호처를 경호실로 격상시켜 장관급 실장을 두며 논란이 일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 당시 여러 분석이 나왔는데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경호실을 창설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가장 설득력을 얻었었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경호처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경호실은 비정치적인 자리로 바뀌었고 일반 국민들은 경호처장이 누구인지 알지도 관심도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현재 대통령 경호실장이 누구인지 물어보세요. 정확하게 답하는 이들은 적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